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우리 아래 공포라는 약간 좀 이제는 지루한 것 같은 그런 우리 표현에 대해서 우리 일부에서 이선엽 이사님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너무 다들 공포에 절어져 있는데 사실 그거의 정체는 이것이다. 정리를 하고 나니 좀 과거보다는 예. 공포가 많이 사라졌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정리가 되니까요. 일부 꼭 한번 다시 보시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인식한 현실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님과 함께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우리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인가? 다들 서학개미들이 보따리 들고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이 이러면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 막 울고 계신 서학개미들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 예. 엔비디아 또 우리가 많이 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쭉쭉쭉 빠졌는데 이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지금 같은 상황이 오래 가진 않을 거야라는 게 이사님의 예. 말씀이셨어요. 그죠? 그러면 4월 이후에는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짐 보따리 다시 싸서 한국으로 다시 와. 뭐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시장은 서로 분업화가 잘 돼 있어요. 지금 미국의 강점이라고 하면 사실 AI 쪽은 한국보다는 미국이 훨씬 유리하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AI와 관련해서는 투자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AI 쪽으로 인해서 시장이 형성된다라면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네. 다만 미국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네. 미국이 없는 산업들이 지금 우리가 각광을 받는 거잖아요. 어허. 뭐 예를 들어서 뭐 변압기도 미국이 없으니까 우리가 좋았던 거고 방산 같은 경우도 미국이 다 감당이 안 되니 그런 거고 조선은 아예 없으니 우리가 됐던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시장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닌 거라 네.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AI 쪽에 뭔가 포커싱이 된다라고 미국을 보시는 게 더 좋고 그게 아니라 미국이 새롭게 성장을 할 건데 AI 말고 이런 성장 관련해서 조금 더 뭔가 강력하게 정책을 쓰더라라고 하면 우리 쪽에 유리한 종목들도 많아지는 거고 요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좋다, 저 시장이 좋다가 그럼요. 아니라 그런 건 이분법적인 건 아하.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업계, 업종 이런 네. 것을 그 산업 맞습니다. 생태계를 보면서 움직여라는 아니 뭐 말씀이세요. 이미 지났지만 변압기만 해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10배가 올랐고요. 어, 방사는 10배가 더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AI 투자보다 더 나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만 놓고 사람들께서 특히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지난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삼성전자가 되게 부진하다 보니까 네. 이 전자로 인해서 주가가 폭이 흘러내리는 게 특히 시총이 이제 크니까. 예. 왜냐면 전자와 관련된 IT 기업들도 많았고 흔히 얘기하는 뭐 소부장들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 빼놓고 놓고 보면 주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네. 은행도 2배 가까이 다 올랐고요. 네네. 밸류업 한다고 증권주도 그랬고. 밸류업은 안 됐지만 맞습니다. 여하튼. 예, 네. 밸류업은 안 됐죠. 네. 예. 죄송합니다. 이사님 아니에요, 앞에서. 괜찮아요. 네. 사실은 사실인 거니까 네네. 저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아이,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뭐 동시에 보셨겠지만 그런 특정 업종들 같은 건 굉장히 크게 기염을 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놓고 보고 자꾸 숨만 보려고 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좋은 아름드리 나무들이 없는지 이제는 그렇게 보는 세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요. 그런데 방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네. 라고 하니까 방산주 지금 사도 될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산이랑 조선 두 개 다 얘기해 볼까요? 근데 두 개 다 중우장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 오르면 오래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더 오를까? 이런 고민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돼요? 우선 뭐, 전체적으로 예, 보자면. 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네. 매수 매도의 추천은 아니라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요. 클릭은 본인이 한다. 네. 왜 이건 회사에서 꼭 얘기를 하라 그래서. 아유, 중요한 네. 거죠. 예. 예. 우선 이 중우장대 사업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한 번 움직이면 생각보다 긴 흐름 동안 움직여요. 생각보다 긴 흐름이라면 어느 보통 한 정도일까요? 4, 5년 정도 움직이는 4, 5년. 특성들이 네.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이런 관련 기업들이 뭔가 주가가 유의미하게 이제 마감을 할 때는 공통점들이 공급이 많이 늘어났을 때 그때 역할들을 많이 해주는데 재밌는 거 뭐냐면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공급이 원래 많았는데 미국이 중국이라는 엄청난 공급자들을 사실 제외시켜줬기 때문에 글로벌 독점이 돼버렸어요. 이게 글로벌 독점이 되면 생각보다 더 길게 가는 특성들이 있어요. 아까 왜냐하면 말하셨던 4, 5년보다 더 길게. 네,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값을 내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이 볼 때는 현 상황에서 야, 이 정도 배 만들어 가지고 이 정도 수익이면 정말 비싼 거 아니야? 맞거든요.
지금 비싸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배는 그보다 더 비싸게 수주를 받으면 요게 비싸다라고 안 느껴질 때가 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기업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LNG 관련선은 전 세계에서 우리 딱 한 군데만 만들 수 있어요. S중공. 95%를 미국, 일본이랑 한국에 만든다고 하는데 일본도 안 만들어요? FLNG라는 거는요. 네. 전 세계에서 딱 한 곳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건 그냥 우리 표현으로 빼박이에요. 그죠? 그러면 가격 막 부르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나 혼자밖에 없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되는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무너졌을 땐 오. 공급과잉이었는데 이건 네. 공급과잉 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하.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엔비디아 그동안 주가가 왜 좋았냐면 본인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이 기업 외엔 대안이 없었고 최근에 그 대안을 찾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되게 웃긴 거 뭐냐면 이번에 조선 같은 경우는 아예 미국이 대안을 없애준 거잖아요. 그냥 일반 자유경제 체제였다라면 대안이 많았겠죠. 우리나라의 조선소 잘하는 거 알아. 근데 중국이 더 싸게 만들어준대. 그러면 무너지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미국이 중국은 꺼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중국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고 미국은 조선소가 없고 다른 나라도 없고 아예 공급이 진입이 불가능해요. 그럼 독점적 구조로 될 수 있다라면 생각보다 제가 볼 때 오래 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봐야 미국이 됩니다. 조선의 엔비디아를 만들어줬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운이 좋은 게 근데 우리나라의 업종이 최근에 다 그래서 올랐었어요. 아.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배터리 같은 경우도 우리도 잘했지만 중국이 무서웠는데 네. IRA 법을 통해서 제가 국회에서도 우리 국회의원분들 대상으로 강의도 많이 해드렸거든요. 요때도 중국이라는 경쟁자를 제외해줬기 때문에 많이 올랐던 거고 변압기도 중국이 못 들어가면서 우리가 더 수혜를 많이 받던 거예요. 이 기회를 잘 살려야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건 수요도 되게 중요해요. 네. 엄청난 수요도 중요하지만 사실 공급이 없다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나밖에 없어 이러면 답이 안 나와요. 저 너무 사람 아니면 좋네요.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방산도 말씀 주셨지만 방산도 그래요. 이제는 이번에 되게 재밌어진 게 보통 전쟁이 끝나가면 방산 기업들은 정말 주가가 안 좋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러우 전쟁 종식되고. 왜냐면 통상적으로 제가 그래서 1930년대부터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니까 항상 전쟁이 끝날 때는 주가가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무너지고. 2차 대전 때도 그랬고 그 자료도 그다음에 뭐 미소 관련해서는 경쟁이 있을 때도 그렇고. 근데 공통점들은 뭐였냐면 전쟁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설비 투자를 해놓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 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전비 시설을 많이 뒀겠습니까? 그때는 배도 잘 맞아요. 만들었는데 우리 예. 미국이. 그런데 이번에 러우 전쟁 때는 네. 각국이 사실은 공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설비도 안 했던 거야. 미국도 공장도 더 늘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이 컸는데 사실 설비 투자가 아예 진행되지 않았던 유일한 사례인데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재밌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보통 침략자들이 있으면 전쟁은 그 침략자를 응징하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는 침략자 당신이 승리했어라고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러시아 이런 편 거죠. 예. 들었습니다. 유럽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 이겼으면 러시아가 이제 찌그러졌으니까 우리가 좀 안심해도 되겠어 이래야 되는데 설비 트럼프가 투자 예전대로 안 하지, 맞습니다. 예전처럼 안 하지 뭐. 근데 이번에 전쟁 보니까 러시아 침공했는데 네가 이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와 이건 뭐야? 무기 사자 이렇게 돼야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한 가지 서 있는 게 미국이 유럽에서 빠진다라는 거예요. 나토도 이젠 당신들이 지켜. 난 빠질 거야. 근데 유럽은 지금 군대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 그러니까 한 10여 년, 20, 30년 전만 해도 유럽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가 평화 무드가 되면서 특히 이제 메르켈 총리가 되시면서 독일이 모병제로 전환했거든요. 징집제에서 의무제 우리처럼 저도 뭐 군대를 갔다 왔지만 네. 이게 없어져다 보니까 군대도 너무 줄고 군대도 없으니 무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헝가리라는 나라가 독일한테 자주포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5년 지났는데 한 대도 못 받았거든요. 안 나와요. 그러면 지금 살 떨리죠. 와 러시아는 또 침공할 수 있는데 나는 무기가 없어. 그래서 폴란드가 여우같이 우리 거 다 가져왔던 거예요. 그렇죠? 다른 애들 안 할 때 왜냐면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너무 많이 당해본 거죠. 폴란드가 또 우리와 비슷한 지정학적 그럼요. 위치를 그럼요. 갖고 있죠. 2차 대전 때도 네. 그 폴란드를 넘어서 원래 이제 프랑스가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마지노라는 동네에다가 거기다 독일이 못 나오게 마지노선을 구축했던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회해서 아시겠지만 폴란드 단지라는 동네를 통해서 쭉 올라오다 보니까 폴란드가 제일 먼저 얻어 터졌거든요. 그래서 폴란드는 유럽 애들 안 믿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판세가 안 되겠어 해서 나부터 살고 보자라고 해서 무기를 한국 걸 다 대량 전 세계 보니까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웃긴 게 유럽이 무장해야 되는데 이 무장을 도울 수 있는 국가가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없어요. 예. 동맹 이른바 이제 권위주의 국가가 아니면서 그렇죠. 네. 안심하고 상대할 국가가 그 정도의 캐파로 해줄 수 있는 국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주가가 제일 좋은 데는 물론 독일의 회사죠. 라인메탈이라고 요게 자주포하고 전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좋은데 캐파가 안 돼요. 못 그죠?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빨리빨리. 한두 국가도 지금 못 내줘요. 그러니까 5년 전 했던 애도 안 줄 정도면 나머지 국가들은 지금 2, 30년 뒤에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2, 3년 지금 당장 죽겠거든요. 그러면 내가 당장 기본적인 무기를 채울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 찾을 수 있는 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아, 우리가 또 재래식 아예 무기 없어요. 빨리빨리 네. 만들어주죠. 원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전쟁이 있기 전에는 우리와 같이 경쟁했던 국가들이 재밌게도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였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무기를 싸게 옮겨주는데 이제는 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기는 체계가 있어서 포탄도 그렇고 전부 다 호환이 돼야 돼요. 한 번 우리 거 네. 사면 계속 사는구나. 맞습니다. 사면은 계속 사고 AS도 우리한테 받고 그래서 무기는 한 번 팔면 그 이익이 5배, 6배 늘어나요. 아, 쭉 보안, 계속해서. 수리, 유지하는 그럼요. 비용까지 생각하면 유지하고 어. 그거를 발전시키는 것도 다 사간 애들이 내게 돼 있어요. 아, 고도화도 이게 다 어마어마해. 여기서 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전투기 하나 사오면 나중에 유지 이런 비용이 한 3배 정도 더 들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팔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거고 또 하나는 폴란드부터 사고 여러 국가가 사니까 나도 사도 되나 봐. 광고도 되잖아요. 그죠? 쟤도 저거 그렇네요. 쓴다는데 나도 이거 쓸까?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전투기 하나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연습기 이런 거는요. 미국의 전투기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조종석이 똑같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앉기만 하면 미국 걸 바로 조종할 수 있을 정도예요. 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같은 미국기를 나중에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걸 사가면 되게 호환도 많이 되는 거죠. 가격이 좀 가격이 가격은 있네요. 아주 싸요. 미국 대비. 예, 아, 미국, 훌륭하네. 독일 대비 한 3분의 1 가격도 안 되고요. 그래요? 성능은 더 좋아요. 일부는. 성능이 더 좋아요? 그렇습니다. 일부는 사람들이 한국이 가성비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인 게 무기별로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얼마 전에 노르웨이에서 우리나라 무기 선정할 때도 우리가 월등히 앞섰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무기들이 한국 무기가 되게 좋은 게 일단 운용이 많이 되기도 했지만 한국의 지형이 되게 독특해서 일단 추울 때부터 더울 때까지 다 있어서 사계절. 예, 사계절 다 있었고요. 그다음에 강부터 해서 산 있지, 예, 바다 있지. 이게 다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렇구나. 전 세계에서 이런 무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르웨이 같은 극한인데 독일 게 거기서 작동을 멈췄어요. 근데 온도가 우리 건 낮으니까. 유일하게 됐고. 어머나. 그러니까 독일은 그 무기를 작동시키기가 새벽부터 나와서 정말 예열도 하고 뭐 별짓 다 했는데 안 되는데 한국 애들은 잘 자다 나와서 시동 켜고. 그냥 바로 이게 싫어합니다. 아, 그래서 재밌네요. 와 이게 뭐야? 놀랬을 어. 정도로 진짜로. 아 이게 되게 재밌었고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진창에서 어떤 일도 있었냐면 네. 영국의 전차가 되게 무게가 많이 나가요. 미국 것도 마찬가지고 가는데 우크라이나 진창은 빠지면 못 나와요. 거의 늪이에요. 어허. 근데 한국 것만 유일하게 통과를 했어요. 아, 우리 또 늪이 많은 아우, 나라인가? 장난 아니에요. 아,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단하다. 이렇게 갑자기 판단해 보셔도 기분이 됩니다. 좋네요. 그럼요. 당장 제가 돈을 제일 버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대안이 없어서 그래요. 대안이 없다. 대안을 찾고 싶은데 대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게 유럽 애들이 더 좋은 건 맞아요. 당연히 자국 거니까. 근데 그 카파는. 애들이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설비가 안 돼요. 지금부터 짓는다고 해도 당장 전쟁 날 것 같은데 지금 잘하면 나 죽기 전에 무기 못 받는 나라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유럽이 돈이 없는데 비싼 거 살 수 없잖아요. 그죠? 무기 에르메스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아주 괜찮아요. 약간 아주 잘해요. 메스티지 상품으로다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전차도 그렇지만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잘해요. K9 자주포. K9 자주포. 이건 명품 중에 명품인 게 우리나라 국방부가 포방부란 별명을 붙일 정도로 이 아, 포는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많아요. 러시아보다도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조금 바뀌었지만 러시아하고 미국 합친 것보다도 많았었어요. 그렇군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북한의 장사정포라고 해가지고 휴전선을 근처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포병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휴전선을 근처로 해서 여기 뭐 김포에도 수도 포병여단부터 시작을 해서 어마어마한 포병 부대가 그냥 쫙 이렇게 질비해 있을 정도로 그냥 우리의 국가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게 그렇군요. 뭐 예를 들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정도 포병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여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거기는 또 다른 전략 무기들 뭐 예를 들면 항공모함이라든가 그쵸. 그런 쪽으로 발달했던 거고 지대공 포는 미사일 그냥 이런 거 위주로. 예. 한국은 거의 뭐 포로 승부를 걷는데 유럽에서는 굉장히 포하고 전차가 굉장히 중요하죠. 유의미합니다. 예. 그렇죠. 다닥다닥 붙어 그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기라는 것도 국가마다 다른데 예를 들면 중동 같은 경우는 미사일이 많이 필요해요. 그 사막이다 보니 계속 탱크로 건너서 건너서 갈 때려야지. 수도 어렵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LIG 넥선 같은 경우 되게 좋았었던 거고 반대로 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워낙 평야지대 보니까 그러니까 괜히 독일이 옛날에 전차 부대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쪽과 관련된 롬멜. 예.
지상 어. 부대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거고. 그래서 어.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우리 방산 기업들이 되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보시면 지금 되겠습니다. 얘기를 쭉 들어보면 우리 방산 기업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죠. 공급 측면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리고 사겠다는 쪽의 지형까지 예. 심지어 우리에게 이점이 되는 건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사실 예전에 우리가 일본을 제끼고 미국이 일본을 제껴줘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컸던 것처럼 중국을 제껴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운이 되게 좋은 거예요. 운도 좋은 거죠. 만약에 음. 중국이라는 경쟁자를 제외해주지 않았다라면 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수혜를 보기는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유일하게 제껴줄 사람이 또 미국밖에 없죠. 그렇죠. 제껴줄 그러니까 미중 간의 주체가 갈등이 우리한테는 되게 호재였던 호재였던 거예요. 거군요. 만약에 이 미중 간의 갈등이 없었으면 우리 반도체도 이미 잡혔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지만 그 국면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트럼프 기간 동안은 미중 간의 어떤 이런 패권 싸움 덕에 우리가 얻을 것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사실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게 음. 유럽이 이제 러시아를 안 믿어요. 아하. 이게 평화가 온 줄 알았고 네. 그리고 이젠 전쟁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됐냐면 글로벌 역사상 별로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건데 그게 세계화라는 거였었고 음. 세계화의 핵심은 뭐냐면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생산 설비를 보다 비용이 낮은 데로 이동시켜 놓은 거였는데 그중에 하나가 중국. 러시아, 중국, 동유럽 이런 쪽이었던 건데 네. 그래서 평생 전쟁이 없을 줄 알았어요. 왜? 얘들은 이제 내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거거든요. 우리가 모두 연결돼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아마 이번에 독일이 되게 힘들었던 게 독일이 경제 아니면 모든 주권을 다 놓은 게 에너지 주권 러시아한테 다 넘겼어요. 들어보셨겠지만 노드 스트림이라 그래서 러시아에 연결된 가스관인데 네. 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그 저기 뭐지 독일의 여성 총리였던 메르켈 총리께서 동독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친러 성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러시아에서 가스 들여오면 되니까 기존에 있었던 석탄, 석유 다 없애버려, 다 없애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미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1인당 전기요금이 40만 원씩 나와요 한 달에.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으로 거의 200만 원 가까운 전기료를 부담할 정도로 지금 뜨하게 완전히. 네. 그래서 지금 이쪽이 다시 우리 옛날로 돌아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요. 어허. 그래서 지금 전기차 하자라는 것도 다시 보류해 버렸어요. 우리 휘발유차 타지라고 해서 몇 년 유예해 주면서 최근에 폴스바겐 주가가 많이 떴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에너지 주권 포기했죠. 네. 두 번째는 방위권과 관련해서 미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다 네. 보니까 군대를 거의 모병제다 보니까 너무 축소가 되고 무기 체계가 없다 보니까 러시아가 쳐들어와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정도로 문제가 많이 됐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번 보통 이렇게 한번 정신 차리고 나면 못해도 30년은 가요. 아무리 뭐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경제 주권도 내가 가져야 되고 에너지 주권도 있어야 되고 국방력도 내가 자주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차곡차곡 쌓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게 올해 1년 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시작은 지금부터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세계 정치 질서가 바뀌는 게 우리나라나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처음 만난 기회일 수 있다. 항상 변하는 기회예요. 기회다. 변화라는 게 똑바로 차려야겠네요. 우려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기업들한테 기회가 되는 거죠. 분명히 이런 우려가 꽤 많은 기업들한테는 또 위협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주식시장은 위협인 관련 기업들은 반드시 주가가 빠지겠죠. 그런 기회인 기업들은 많이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 찾아야 될 거는 그런 기회의 기업들이 뭔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시장 전체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이건데 이런 얘기 아마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외국인들이 7개월 내내 우리 주식 내다 팔았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럼 이 얘기도 사실 우리나라는 상황이 안 좋은가 봐. 우리 기업들 다 안 좋은가 봐. 이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어떤 섹터에서는 되게 잘 나가고 있었고 아닌 데는 안 나가고 이렇게 양극화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지난 7개월 동안 팔았던 외국인들은 단 한 종목만 팔았어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제외하면 플러스예요. 삼성전자라는 변수에 우리가 너무 갇혀 맞습니다. 있어. 너무 등치가 크다 보니까 그래요. 바로 그래서 그래. 네. 그리고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네. 전자 하나 빼면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한국을 팔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전자를 팔았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안타깝죠. 전자의 경쟁력이 이전만 못하다 보니까 이거를 단기적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겠죠. 뭔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전자의 경쟁력 훼손이 구조적일 거고 그러다 보면 진짜 유의미하게 신뢰를 가질 정도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팔았던 거고요. 팔았던 외국인들이 수십 년간 투자했던 애들이에요. 예. 이제는 한 이러면서 15년 이상 투자했던 애들이 팔았으니까 의미는 있죠, 확실히.
15년 이상 투자했던 사람들이라면 지금 반도체 어떤 성장세를 이끌고 왔던 맞아요.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뜻 이런 게 같은데. 맞고 실제로도 신뢰를 잃었죠. 어. 왜냐면 이제 안타깝지만 우리 전자도 지금도 되게 훌륭한 기업이지만 네. 1등이었잖아요. 근데 음. 지금은 2등도 아니고 3등이잖아요. 문제는 그냥 3등이 아니라 본인만 못하는 3등이라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HBM을 하는데 하이닉스가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고 삼성전자가 있는데 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 하이닉스가 제일 잘해. 마이크론도 괜찮은데 삼성도 조금 뭐 할 수 있어라는데 아니니까. 음. 여기는 못하고 두 군데는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3등이 아니라 그냥 낙제인 거죠. 아예 못한 꽈락. 거니까. 예. 이건 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충격이죠. 네.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 초격차를 부르짖고 1등이 된 회사가 3등도 아니고 아예 왜 여기도 못 끼지?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건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구조적으로 길게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특히 이번에 팩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고 삼성전자에 계시는 분들이 나와서도 다 얘기했던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 HBM과 관련한 기술력도 원래는 이 HBM이 D램을 뭐 8개 또는 12개를 쌓는 쌓는 거죠. 건데 쌓는 기술이 여지까지 우리 문제인 줄 알았더니 기본적으로 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발열. D램 자체가 처음부터 불량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이거 설계부터 다시 하라고 얼마 전에 젠선한 거 아시죠? 음. 야 너희들 붙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D램 자체가 사실 되게 부실해. 그러니까 이거 설계부터 다시 해. 근데 설계부터 다시 하면 시간이 너무 단시간에 걸리죠. 해결이 안 된다는 네. 거고 이건 진짜 치욕적인 거죠. 그러면서 그렇죠? 그래도 만들 거야. 니네는 꼭 만들 거야. 이렇게. 경고에 그거는 했다. 앞두고.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예전에는 삼성도 결국 왜냐면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요. 삼성전자가 절실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 칩이 원하는 만큼 못 구하는 게 삼성전자가 못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자가 HBM도 잘 만들어주고 지금 대만에 있는 타이완 세미컨덕터 즉 우리가 아는 TSMC처럼 파운드리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줬으면 가격도 이 정도 올라가지 않았을 거고 AI 산업도 더 커졌을 텐데 삼성이 아예 역할을 못하다 보니 진심이었군요. 네 못하다 보니까 TSMC가 지금 튕기고 있죠, 그죠? 음. TSMC 어떤 얘기는 나 더 이상 못 만들어 힘들어. 야 이 정도 지금도 이것도 그래서 지금 룰루랄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짜 천 원이 세 개 다 들어온 거죠, 그죠? 나만 잘하면 거부가 됐었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그죠? 힘내라. 힘내야죠. 저는 잘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지금까지는 팩트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 상황을 그럼 냉정히 그렇게 따진 상태에서 그럼 만약에 그래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일궜고 나름의 안목지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요. 노하우들이 있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산다면 내가 투자를 한다면 지금보다 더 낮아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이게 게 거의 저점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체력에 비해서는 너무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두 오히려 번째는 저평가다 네, 현재. 지금 HBM을 못하는 거지 D램 쪽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딥시크가 삼성전자를 살렸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딥시크가 나오면서 딥시크 혁명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정말 좋은 AI를 정말 싸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범용으로도 할 수 있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지금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무슨 뭐 GPT니 이런 것들은 LLM 모델이라고 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SLM이라고 해서 스몰 랭귀지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의 그 비싼 칩 필요 없고요. 엔비디아에서 만든 RTX 지포스 5090이라고 그래서 그 흔히 얘기한 그래픽 카드가 있어요. 네네네. 요번에 GPU. 새로 나온 네. 예, 요거 갖다가 질 좋은 컴퓨터 있죠. 조금 성능 좋은 거. 요거 연결시키면 서버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 비트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3주 연속 반도체 가격이 급등했고요. 제가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키옥시어라는 반도체가 지금 급등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기존에 했던 레거시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살 길이 열렸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폭증한다. 예. 이것만 놓고 봐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 나쁠 가능성 없어요. 요것도 그래서 좋은 아마 포인트네요. 그래서 오늘 미국 폭락했는데 우리 하이닉스 오늘 올랐다고요. 이게 다 이런 연관이 그 있습니다. 나스닥은 다 파란색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간간히 빨간색 그쵸. 있는 게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미국 빠지니까 우리도 똑같이 빠질 거야. 그런 세상도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지금 너무 거칠게 그럼 미국이 별로니까 보따리에서 일로 올까 이렇게 물어볼 게 아니라 어느 섹터에서 맞습니다. 어떤 수요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라. 그렇죠.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국장으로 그럼 만약에 또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거친 질문 다시 한번 드리자면 그래도 저는 돈이 너무 조금밖에 없어서요.
국장이랑 미장 중에 하나만 한다면 어디 해야 돼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은 길게 보면 길게 보면 미국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은 없어요. AI라든지 예,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제가 보더라도 많이 훼손돼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정도 되면 향후에 우리가 먹고 살 만한 것들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난 몇 년간 우린 그런 게 없었죠. 다음 스텝이 없어요. 없어요. 반도체 예. 이후에. 당연히 그랬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문화에도 영향이 있는 게 우리나라는 안타깝지만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면 그걸 막는 문화예요. 52시간 못하게. 이거 물론 네, 이제 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52시간이 나쁜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즐기실 분은 즐기지만 욕심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더 이상 많이 하고 싶고 내가 되게 성과를 되게 많이 내고 싶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풀어주면서 그 사람들 성과를 냈을 때 정말 천문학적인 임금을 준다라면 그게 국가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건데 유인 확실하게 그것조차도 주자. 막는 거죠. 아마 학번마다 다르시겠지만 네. 제 학번 때는 의대 안 갔어요. 그죠. 저도 제 점수로 서울에 있는 서울대, 연대 빼놓고는 의대 다 갈 수 있었거든요. 안 갔어요. 왜? 이쪽이 더 돈을 많이 주는 거니까 있었으니까.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제 동기들은 의대 되게 많이 갔는데 그래서 뭐 그때 갈 때 많이 놀렸죠. 야, 너 순대 썰러 가는구나. 그래서 그죠? 너 맨날 예. 그 장만 볼래? 막 이랬는데. 익지 않은 순대가 창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쵸. 그 얘기를 장만 볼래 했었는데 이랬는데. 지금 우리 젊은 후배분들께서 지금 의대를 많이 선호하는 건 그만큼 우리 문화가 그런 것들을 배려 안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공대를 나왔는데 뭔가 조금 애들이 잘하면 10억, 20억씩 주잖아요. 절대로 의대 안 갑니다. 그렇네요. 근데 요즘 가보면 그런 훌륭한 친구들이 가서 그냥 일반 사원으로서 연공 서열에 따라서 받다 보니 되게 눌려 있는데 실제 제 아는 분들, 저랑 많은 친한 분들도 지금 우리나라 기업에 있다가 최근에도 애플에 끌려가고 막 그랬는데 보통 5배에서 9배씩 더 받고 가요. 싫어합니다. 그럼 누가 여기 있겠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 문화들이 있다 보니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라면 우리의 성장 동력은 없는 거죠.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하도 의대만 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일 많이 가는데 피부과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 피부과 KBT 잘 관련된 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또 그렇네요. 이건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인재들이 거기서 몰려가지고. 우리나라 그 의료기기 있잖아요. 네. 세계 최고예요. 그래요? 이건 또 나름대로 있는데 왜냐하면 근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나라 그쵸. 다 먹여 살리기는 어렵잖아요. 국가 경쟁력 맞습니다. 굿지는 예, 아니죠. 예. 그래서 범위는 아니죠. 다 규모는 같이 아니죠. 일하자는 아니고요. 놀고 싶은 사람 놀아도 되죠.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게 우수하시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서 일부는 나는 정말 획기적으로 벌고 싶은다는 분들이 있으면 요건 조금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 거예요. 저 진짜 객관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었던 네. 게 있었는데 이사님이 막 진짜 나라 돌아다니면서 막 현장 체크하시고 그러잖아요. 많이 하죠. 정말 한국 사람들이 뛰어난 거 맞아요? 저 이 얘기 뛰어난 건 되게 확실해요. 많이 들은데 예. 이게 내가 한국인이라서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건지 정말 궁금해요. 제가 뛰어난 민족을 몇 민족을 봤는데요. 궁금하다. 일단 유태인. 유태인 저는 뛰어나요? 유태인하고 룸메이트도 했었어요. 어. 외국에 잠깐 있었을 때 머리가 정말- 확실히 좋아요? 정말 우수해요. 그래요? 와, 그러니까 욕할 정도로 우수해요. 기억력도 좋고 장난 아니에요. 창조력 좋고 예. 그래요. 신기하네. 그리고 한국 분들은 우수하기도 한데 되게 독하게 일을 잘하세요. 독해요. 되게 DNA가 좋습니다. 중국 애들은 우수하다기보단 되게 독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국이라는 국가 있는 우리 그 국민들의 DNA가 되게 부지런하고 되게 독한 면도 있고 의외로 되게 다른 일반 국가들에 비해서도 우수한 것도 확실해요. 근데 자만심에 빠지면 안 되지만 근데 문제는 그 우수하다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더 피땀 흘려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최근에 그게 국가적으로 막혀져 있는 거죠. 그 그렇죠? 유인이 좀 사라졌다. 그럼 저는 이제 반문하고 싶은 거죠. 앞으로 뭘로 먹어 살릴 건가? 뭐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유럽만 하더라도 브랜드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랜 역사가 오랜 역사도 보여주는. 있고, 나름대로 그래도 애들이 좀 고상 떨긴 하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관광 자원도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한국이라는 국가는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인적 자원이 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우수한 자원들을 인정을 하려면 모두 다 같이 일하자는 아닙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워라밸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개인의 어떤 그 로망이지만 네. 그 중에 몇 명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 길을 열어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그리고 해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또 나라를 먹여 살릴 혁신적인 예. 무언가를 그리고 이뤄내기를. 그분들에 대해서 신문에서 나오겠죠. 와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나라 알지만 중국에서 딥시크 만들었던 양원펑 양원평. 밑에 있는 그 여성분 한 분 계셨잖아요. 그 친구 뭐 샤오미에서 갑자기 연봉 20억 부른다더라 이런 거. 그런데 안 예. 간다더라 막 예. 이러면서. 바로 그거예요. 왜냐면 거긴 더 주니까 안 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걸 마다해요. 그런가? 사람은 돈 때문에 옮기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죠? 네. 그 회사 충성이라는 거 회사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저도 회사 다니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충성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더 많이 주면 음. 많이 주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그건? 냉정하다. 네. 냉정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내가 의대 안 가는 것보다도 공대 나와서 이런 기술력 가지고 있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 몇 명이라도 그럼 그 기술력 가지고 또 삼성전자의 접목이 되고 하이닉스의 접목이 되면 그게 또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의 공감되는 그런 어떤 네. 지향을 좀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사실 맨 처음 질문은 그래서 전 미장 갈까요, 국장 갈까요 했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에 투자하는 게 맞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갈수록 경쟁력 있는 산업들이 자꾸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예, 시점에서만 예. 봤을 때는 그리고 그러면 당장의 어떤 돈을 좀 벌고 싶다라는 분은 오히려 한국 시장에 더 기회가 많을 것 같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한국 시장이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고 중국도 나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중국도 예, 내수 경기를 살릴 내수 것 경기도 같으니까 있지만 현재 AI가 상용화되는 속도는 미국보다 더 빨라요.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학자분들하고 이제 컨퍼런스를 열었고 네. 그분들이 이제 로봇하고 AI 관련 학자분들이셨는데 제일 두려워하는 게 중국이었어요. 기술력은 내가 앞서지만 싸게 만드는 건 얘네만한 애들이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보급은 네. 중국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그 기업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게 많은 게 네. 미국인들의 걱정이었다라고 보면 우린 거기에 또 배팅을 하면 되는 거죠. 뭐. 아하,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피할 수 없으면 장기적으로 즐기자. 네. 지금 단기적으로 보자면 중국에서는 AI 쪽, 그 첨단 빅테크 쪽에 좀 그렇죠. 관심을 두고 네. 보고 한국에서는 우리 아까 말했던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달라졌던 우리의 기회에 맞아요. 집중해서 맞습니다. 좀 보면 되겠군요. 우리가 여기서 막 또 그렇게 막 종목 좁아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거시적으로 보면서 여러분 공부하면서 그럼 찾아가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 4월 정도에 좀 큰 변화가 그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안전벨트를 매고 어느 부분에 좀 집중을 해라 한번 조언을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4월에 변화가 있을 가장 큰 원인이 결국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일 거거든요. 네. 그 부정적인 인식을 막는 브레이크가 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연준의 변화예요. 연준은 지금 마음속에서는 어떻게든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리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데 명확한 지금 가이드가 없어서 그래요. 왜냐면 그게 4월 2일에 나와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협상한 국가는 이렇게 하겠구나. 그런 것들이 나와야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었을 때 이게 정말 물가를 이만큼 올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지금은 갑자기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뭐 여기도 20% 때리고 200% 때리고 이런 식으로 너무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분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우리 표현으로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연준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일단 3월에 연준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5월이거든요. 네. 근데 5월까지는 못 기다릴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이 더 변동이 커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서 연준에서 이런 정도 모아있기 때문에 연준이 경기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즉 포커싱이 바뀌는 걸 되게 보셔야 돼요. 아주 되게 여우같이 얘기를 하드는데 중요한 건 보는 게 경제를 중요시 여기느냐 아니면 물가를 중요시 여기냐 그것만 보시면 되겠죠. 지금도 물가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이러면 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물가보다도 지금은 경제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식이면 그건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거는 5월에 금리 날 거니까 알아들었지 이런 얘기예요. 그렇군요. 귀신같이 알아듣고 그때부터 제가부터 유의미하게 미국이 바닥을 찍어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파월이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정신없는 트럼프의 어떤 발언이나 행정명령 같은 거는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코어를 보면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너무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좀 별말씀. 자주 나오셔가지고 네, 헷갈릴 알겠습니다. 때마다 좀 정리 좀 해주시죠. 경제적 본능 지금까지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